그러니까 왼쪽 시계는 3시에 영원히 고정되고 오른쪽 시계는 9시 30분을 통과하고 있을 때 로버트가 오른쪽 시계를 움직여 마치 3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오래 들여다보면 시계 하나는 멈췄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들이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이 사진을 보라. 어느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 속 세계에는 그들이 함께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이 움직이며 어떤 것이 멈춘 것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같은 시간에서 잠시 만난 두 눈빛처럼. 윤고은 불타는 작품 중에서 낭독했습니다. 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책팟.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민들레님, 럭키님, 저 마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녹음을 계속 들으며 몇 줄이 지낸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책팟 녹음하고 나서 팟캐스트 이름을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책을 문학 도서를 리뷰하는 팟캐스트 책팟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는데 영어로 잭팟을 터뜨린다라는 식으로도 연상이 되어서 이 도서를 읽음으로 해서 인생의 잭팟도 한번 터뜨려보자. 독서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네. 이름 들었을 때 저는 그 투명한 유리 티팟이 떠올라가지고 그 팟의 POT 의미로 한 권의 책을 잘 우려서 여기 있는 두 분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너무 좋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름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진하게 한번 우려볼까요? 네, 오늘의 책은 민들레님이 선정하셨죠.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윤고은 작가의 불타는 작품은 작년에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판된 장편 소설이고요. 그 문학 잡지에 먼저 연재를 하셨다 그래요. 악스트라고 하는 그거를 탈고하시고 수정하시는 걸 1년여에 걸쳐 열심히 작업하신 걸 이렇게 장편 소설로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렬한 표지 와, 네. 너무 예뻐요. 네, 뇌리에 꽂히는 이 이름 때문에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 생각하던 거였는데 이번 기회로 같이 읽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대화가 너무 기대되고요. 네, 이 표지에 타이틀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같은 색깔이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봐야지 글씨가 보이는데 이것도 뭔가 저는 그것도 의미가 참 그런 모양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았거든요.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불타는 작품은 그 미술학원을 폐업하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던 화가 아니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어느 날 아니지가 로버트 재단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 작품 활동을 이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여긴 조건이 하나 붙죠. 재단의 이사장인 로버트가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완전히 소각해야 한다는 것, 그게 조건이었어요. 아니지는 자신의 소중한 작품을 불태워야 한다는 그 조건에 고민하지만 결국 창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버트 재단을 찾아가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책 소개를 하면서 그 가독성에 대한 이 찬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떠셨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잘 읽히셨는지. 여기에는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읽으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섹션이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처음 일부는 이제 미국에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빨리 잘 읽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여 작품을 사실 그 창작하기 전까지는 의외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정말 결말을 향해서는 굉장히 다시 스피디하게 치닫는 그런 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를 속도감의 변화가 느껴지는 방법 독서였어요. 그 속도감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품들이 나오는 쪽에서는 이 작품에 뭔가 의미가 있고 내가 좀 더 명쾌한 답을 내리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보게 되면서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읽는 속도도 함께. 네. 저도 특히 뭐 소설, 문학 작품은 각 인물들이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이 엮어가는 뭐 그들의 서사나 스토리에 빠져서 이렇게 정신없이 같이 이제 휩쓸려 가듯이 간 이제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책은 작가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는 책이 있잖아요. 자꾸 나를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대단히 흥미로움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그닥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작가가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경계는 있을까? 진짜와 가짜의 의미는 있을까? 자꾸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흥미롭지만 그 답을 곰곰이 생각하고 찾다가 그러다 보면은 페이지가 멈춰져 있는 그래서 휘리릭 넘길 수만은 없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책을 읽던 그 지인 한 분께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되게 현대문학 같은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와 너무 맞춤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은 현대문학? 네, 현대미술 같은 네네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속도감 너무 잘 안 읽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 같았어요. 네네. 그게 방금 럭키님이 말씀해주신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되는 시간들이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는 제가 나름 나오는 파트 1에서 안희지에 대한 인물의 소개가 나올 때 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녀가 배달앱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도보로 하는 알바, 자전거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뭐 이렇게 등급이 말하자면 나누어져 있어서 주문이 나오면 그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어떤 알바생을 쓸지 애플리케이션이 결정해서 이제 알람이 간다는 것. 그것이 좀 너무 이제 새로웠어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다이어트랑 운동의 개념으로 도보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좀 배달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 알바들에게 그래서 그 블로그에 그런 기록들을 또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도보 알바를 신청해 놓고 이제 몇 건 하니 본인도 2만 보를 걷고 돈은 한 4만 원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일석이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현명하게 시간과 보내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거 일석삼조 아니에요? 살도 빼고 돈도 벌고 맞아요. 건강도 챙기고. 저 사실 도보 알바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GS. 네네, 집 앞에 GS가 있어요. 근데 같은 단지에 바로 단지 앞 GS인데도 본인이 가지 않고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문 앞에 놓고 사진만 찍고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라. 네네네네. 한번 호기심에 앱을 깔아서 정말 호출이 이렇게 다다닥 뜨길래 이건 우리 단지다. 내가 배달할 수 있다 해서 얼른 갖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3,000 얼마? 네, 잠깐 5분 만에. 그거 너무 괜찮다.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게으르게 배달을 시키는 사람 나.
실제로 벌어진 일들도 작가분이 잘 아시고 참 캡처하시고. 재밌게 이렇게 인물 설정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제목에 걸맞게 이 소설에는 여러 작품이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술 작품들하고 윤고은 작가님이 설정한 이 가짜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짚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야기가 재밌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좋겠거든요. 네. 먼저 그 페이지 30쪽에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곤잘레스 토레스의 완벽한 연인이라는 작품이죠. 그걸 보고 발트만 회장이 로버트랑 함께 짝퉁 작품을 만들잖아요. 네. 로버트가 이렇게 발로 쳐서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발트만 회장이 무언가 깨닫게 되고 재단을 만들게 되는데에도 그 작품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작가분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 사탕 연작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유명하던데 그 전시회장 모서리에 그 작가가 에이즈 걸리기 전에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사탕을 이렇게 쏟아 부어놔요. 그러면 관객들이 와서 그 사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사탕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채워놔요. 네. 그런 설치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먹으면서 사탕 오물오물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나한테 들어온 것처럼. 이러면 작가가 자기의 몸무게만큼 채워놓는 거면 몸무게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도 다 반영해서 사탕에 그 이상으로 쌓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 전 몸무게고 그리고 그 분이 동성애자신데 그 자신의 그 연인의 몸무게만큼도 쌓아놓은 또 다른 사탕이랑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오래 기억되고 싶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나 자신의 삶이나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애절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 완벽한 연인도 그 사람 눈높이보다 더 높은 벽 위에 설치한 시계 2개인데요. 그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건전지를 똑같이 2개를 집어넣는데 이 건전지가 똑같은 건전지를 넣어도 언젠가는 초침이 미세하게 달라져서 시간이 변한다는 거죠. 이 시계 초침의 위치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는 멈춘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너무 연인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지속되는가 혹은 그 죽음의 의미 같기도 하고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누군가 하나는 죽으니까요. 먼저. 그런 게 그런 연인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책에서도 발트만이 사실 그 부분에서 감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누가 먼저 멈추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났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이 같은 시간에 멈췄었다는 것 그 순간에 대한 의미를 발트만 회장이 되게 깊게 느낀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눈물을 흘리셨죠? 네네네네. 근데 그런 작품과 이 전체적인 작품 속의 여러 작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버트라는 개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의 수명이 짧잖아요. 사람보다. 네, 저는 발트만 회장이 그 순간 자기 딸도 떠올렸지만 이 로버트도 떠올렸고 그리고 그런 그 예술에 대한 그 감정도 함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올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는 굉장히 친밀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애틋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발트만 회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개 로버트에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지만 이 개의 수명이 사실은 더 짧은데, 네. 나는 더 빨리 죽어.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의미랑 로버트는 남겨지지만 얘도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이 본인이 느낀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오래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에 재단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제가 들어보면 민들레님은 처음부터 이 설정에 그닥 의문과 반감을 가지지 않고 퐁당 빠져서 네. 주인공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걸 걔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너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고 또 걔가 픽하는 작품이 굉장히 가치가 높고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의 주인은 죽었는데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이 개에게 남김으로써 걔가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종사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발굴된 작가들이 한 몇 가지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작품 중에서도 이 개가 선택하는 작품을 속각함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는 설정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부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슈퍼내추럴 리얼리즘 일인가? 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런 것에서 뭔가 제가 납득이 되어야지 이야기를 따라가는 성격이라서 이것은 이제 윤고은 작가님이 확 이런 무대를 펼쳐놓고 캐릭터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거기 제가 빠져들 것인가 아닐 것인가부터 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걔가 등장함으로써요? 네, 걔가 등장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안목을 가진 존재로 이제 나오는데 작가가 나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납득이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어차피 책을 읽어야 하니까 그래 믿어보자. 네, 읽어보자. 그래, 믿어보자.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나중에 완전 납득이 되는 것이죠.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이기 때문에 사실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동물농장도 자주 보는데 그 동물농장 보면은 사람보다 낫다 싶은 동물들, 특히 개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성애를 보이는 개, 혹은 남의 타종, 고양이를 키우는 개도 나와요. 고양이에게 자기 젖을 먹여가면서. 네. 그런 거 보면은 다른 동물보다 새나 지렁이, 뱀 이런 다른 동물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동물이다, 개가. 그래서 더 긴가민가하게 만들었다, 나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작품 속에서는 개가 진짜 사람 말을 하진 않아요. 그것을 이 블랙박스라는 그러니까 통역을 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뿐이지 개가 엄청 초월적인 존재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긴가민가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미술 작품을 해석하듯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블랙박스 존재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거 정말 최첨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적인 그 물체가 맞나? 까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읽으면서 처음엔 약간 의심스럽고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개지? 얼마든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신비로운 천재 작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개란 사람과 가장 친밀한 존재,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를 설정하신 이유가 예술에 대입해서, 예술에 빗대서 개란 존재를 설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지점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했냐면, 이제 그 안희지 작가와 통역사였나요?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160쪽에 이제 안희지 작가가 제 말을 좀 그대로 통역해 주세요. 직역이요라고 하니까 그가 로버트에게 인간의 단어를 그대로 주입하려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걔를 예술 혹은 뭐 예술 작품, 뭐 작가가 전하려는 뭐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예술 작품의 해석이나 그 교류나 감정을 인간의 것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예술 작품 본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의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왜 개인가 했을 때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 봤는데, 그 로보트와 이제 안희지 작가가 식사를 몇 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로보트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털을 터는 횟수, 털을 터는 각도, 재채기나 딸꾹질, 발에 어딘가를 긁는다든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의 언어였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술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인간의 언어가 따로 있는데, 모든 것을 인간의 시선으로만, 인간의 언어로만 해석을 하고 뭔가 감정의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류에 또 저는 이제 꽂혀가지고 오류? 하니까 앞부분에서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안희지 작가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을 착각해서 맞아요. 직원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할리우드 그 뭐라 그래요? 그 글자 간판인가요? 그게 스펠링 철자가 달라져 있고 수시로 그 오류의 부분이 나와요. 근데 안희지 작가가 재단의 숙소에 왔을 때 뭐 달력 세팅이 잘못돼 있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오류가 제시가 돼 있는 거 보면서 이 작가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나?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랄까 단서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있죠. 네. 그 걔가 예술에 빗대어졌다는 그 러키님 말씀도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걔가 두 가지로 사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친숙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비하하거나 풍자할 때 이 개만도 못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주 극대화되어서. 근데 예술,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케난의 작가가 똥을 싼 작품이라거나 그냥 변기 하나 띡 갖다 놓고 이것이 작품이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어디가 예술이야, 나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그것에 굉장히 심취해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예술이란 게 세세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그거의 털, 뭐 숨소리, 뭐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듯이 이거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걔라는 설정이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그런 해석도. 민들레님이 이제 어느 지인께서 현대 미술 같은 소설이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대 미술 비평사, 비평 방법론 이거에 관련한 책인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 소설의 형식, 효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버트와 안희지 작가가 식사를 하는 부분에서 특히 로버트가 식사가 반복되면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희지 작가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로버트는 근데 또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예술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듯한 대화를 반복하면서 뭔가 로버트가 나에게 뭔가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넌지시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나는 예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가 그 한 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안희지 작가는 온전한 한 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예술이란 이런 거야. 예술은 이제 너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 예술 비평 방법, 비평사라는 느낌에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해보고 싶으면 상업적인,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미술 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작가님이 살짝 제시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Q 도시의 사람들이 그걸 홍보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보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 하며
이제 그 책 뒷부분에 나오는 그 딜러의 양상하며 이런 것들이 현대 미술 시장의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완전한 소설보다는 저는 약간 다른 류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어느 도슨트님하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미술을 소개하는. 거기서 사실 많이 착안한 것들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어서 고민을 해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죠. 읽다 보면. 네. 그럼 다음 작품 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98페이지에 보면 비틀즈 노래죠. 네. A Day in the Life. 네.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중간에 그 관현악단의 극적인 그 크레센도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게 이 소설이 저는 그 재단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몽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진짜야? 재단이 있어? 불이 난 건 맞아? 막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읽었던 그 몽롱한 분위기였는데 그 노래를 해석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게 맞닿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 가사나 분위기가 몽환적인 꿈처럼 이렇게 몽롱하다가 현실로 가는 터널 같은 구간이 바로 그 관현악단의 크레센도 부분이라고 누군가 해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크레센도 부분이 지나면 그 노래를 만든 폴의 현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 안이지의 상황과도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각식이 꼭 그 크레센도 부분인 거예요. 이 소각식을 지나면 꿈 같던 재단을 떠나 안이지의 현실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곡을 안이지의 소각식에 넣지 않았나. 굉장히 들어맞는 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작품들이 다 새로운 시도였죠. 네, 그것이 비틀즈의 이 노래도 그렇거든요. 이 노래도 처음에 촥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와 했던 게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형식, 느낌, 가사 그런 거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현대 미술에서도 그런 새로운 시도가 중요한 게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아무 네임밸류 없고 기반이 없고 무명시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가. 원래 유명했고 유명해질 거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똥이라도 그래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풍자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어떤 새로운 것을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샀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또 그 개념이 덧입혀지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책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안이지 작가가 재단까지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낯선 도시, 정말 있는 도시 맞아? 의심이 가게 하는 그 도시에서의 Q1, Q2 사람들과의 만남, 진실과 사실은 그 구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실 때 초반부터 계속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너들 그거 확신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아예 그 설정 자체를 계속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현실과 허구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믿을 것인가 하는 럭키님 지금 느끼신 바를 계속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현대미술이라는 작품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놓고서는 바로 분쇄해버린다. 던가 벽에 바나나 하나 테이프로 붙여놓고서는 굉장히 작품이다 라는 칭송을 받는다는 것.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진짜와 복제품, 그 디지털로 사실 작품을 복제하면 본인도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품이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생각들이 기술과 접목돼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짜와 복제 작품의 의미가 경계가 이제 흐려진 지금에 오히려 가장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작품을 불태워 버리는 것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작품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속에서 사실 그 작품은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영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이제 더 이상 복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 작품도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이게 누굴 그린 그림인가, 누구의 시선인가 라는 게 해석이 다르게 나뉘잖아요. 네, 그것 역시 계속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독자에게 질문을 주는 그것과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오마주 작품에 대해 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시녀들에서 나왔던 그 인물 구도에 뭐 허리띠, 선글라스, 소화기 같은 물체를, 사물들을 그냥 놓은 거죠. 그 구도에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길 바라는가 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믿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저는 사실 아까 이 계속 의심스러운 순간, 의심하며 봤다고 럭키님도 마리님도 하셨지만 저는 그 의심하는 순간에서 계속 믿음을 갖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배치도, 작품의 배치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해석했을 때 찾아내지는 재미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없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312페이지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작품들이죠. 데미안 허스트의 박제상어라던가 백남준의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그리고 아까 마리님이 말씀하셨던 바나나 작품 역시 떠올리게 되죠.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 작가님이 두었던 그 최초의 것이 진짜인가? 바나나 작품도 그렇잖아요. 바나나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서 갈변이 되면 또 새로운 바나나를 붙이고 또 붙이고, 누군가 먹어도 또 붙이고. 네. 그럼 뭐 어떤 것이 진짜냐? 그럼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그 행위도 의미가 있냐 없냐를 고민하게 하죠. 근데 저의 결론은 의미가 없다. 구분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거든요.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생각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 로버트 재단에서 이 로버트의 대타가 등장할 때에도 계속 독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때 이 로버트가 진짜가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대타가 누구냐, 이거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그냥 발트만 회장이 처음 이 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그 마음과 생각, 그 메시지, 이 재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네, 지금 민들레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로보트가 사실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갈변하면 바꿔치우는 바나나처럼 그 재단의 사람들이 로보트를 다른 파피종이라는 견으로 나오는데, 다른 파피종의 걔를 이제 바꿔가면서 그 로보트라는 존재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312쪽에 나오는 여러 작품들이 이제 언급이 되게 되는 그런 내러티브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들레님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이 작품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발트만 회장의 생각과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그런 이념, 계기가 중요한 것이어서 제 생각에 민들레님은 다 모든 걸 용서하고 이 로보트가 사실 그 한명의 로보트가 아니었던 것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무척 매우 빠르게 받아들이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저는 거봐라. 거짓말쟁인데 너를 속았어? 나 완전 속이려고 사람들을. 저는 그 데니와 최 선생? 네. 최부장. 그런 사람들은 사실 로버트의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체를 바꿔친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공모자들이라는 게 음모론으로 빠져든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데니랑 그 최부장 그리고 그 재단 사람들은 저랑 똑같이 이거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발트만 회장님의 그 이념만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반대에 B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럭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로봇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는 것. 그래, 너무 타당하다. 내가 의심을 한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말이 된다. 좀 반가운 마음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작품의 가장 큰 줄거리가 이제 뭐 그게 예술 작품이 되었던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었던 이게 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 맞나? 의심하고 궁금했던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소설 작가님이셨는데 자기의 작품을 두고 이제 여러 독자들이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저렇게 해석을 하셨네? 자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해석들을 하신다는 걸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도 윤건 작가님이 보시면 저런 게 있었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시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원작과 그걸 전달하려고 했던 그 작품이, 그러니까 작품 본질이 우리가 또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민들레님 의견은 이제 더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동조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작품을 받아들이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본질 실제, 그러니까 뭐 금붕어가 바뀌었건 바나나가 바뀌었건 그건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 같은 책을 읽었지만 서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짓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럭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혼란을 저도 계속 같이 느끼며 읽었는데, 지금 앞서 말한 그 현실에 있는 작품들은 계속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그리고 이것을 내 현실에 적용해 고민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윤고은 작가님이 허구로 넣어놓은 작품 같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에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밸런스 게임.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LA에서 산불이 났어요. 작가처럼 모텔에 이제 투숙하게 되었는데 재단으로 기어이 알아서 찾아간다. 아니면 온다고 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네, 갑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죠. 가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하지만 온다고 했는데 계속. 근데 계속 여태까지의 행위들이 믿을 수 없게 했잖아요.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 공항에서 데려간 인물이 바뀌었고, 온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여 내가 하고 말지, 내가 가고 말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반대로 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소 모텔을 예약을 해주고 언제까지 오겠다. 그 자체가 저는 그게 확신이었어요. 약속이었다고 결제가 생각했구나. 되었죠. 그 네, 모텔이. 일주일치. 네. 그래서 일주일 그 결제가 된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볼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제시한 뭔가 조건? 약속이어서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그 날짜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가는 아니작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어떡하죠? 언니랑 저랑. 이렇게 다르네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안희지 작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작품을 태울 것이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면 작품을 가지고 도망친다. 저는 태울 것 같아요. 저도 태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다.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인가? 라는 생각. 이것 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속이어서 태우지만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뭐 이제 그게 뭐 감정의 동요가 이렇건 뭐 그 위에 이제 그 뒤처리는
제가 오롯이 맞는 것이지 그 약속은 지킬 것 같아요. 저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재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썼잖아요. 착실한 분이 너무 티인가요? 캐릭터가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전 태워버려요. 그래서 결말도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작품이 불탔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딜러. 네, 말이. 네. 너무 그 딜러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결말이죠. 너무나 시원한 캐릭터더라고요. 결말이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어요. 끝까지 그 작가님이 자신의 소신을 놓지 않는 느낌? 결말까지, 마지막 몇 줄까지. 그래서 너무나 흡족한 결말이었습니다. 간만에 제 안에서 불탔던 작품이에요. 표지처럼.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작품 어떤 거 함께 읽을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작품은 럭키 제가 소개한 텐데요. 다음 작품은 아일랜드의 신예 작가 셀리 루니의 노멀 피플입니다. 이 작품은 BBC에서도 방영을 해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에 끌렸던 것은 이제 두 문장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가장 젊고 뜨거운 맨부커상 후보작.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또 하나의 문장은 오늘날 젊다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생하게 통찰했다. 사랑과 통찰했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었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하게 한 그 문장이었어서 이 작품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읽으시고 우리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얘기들을 나눠봐요.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